근데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2단원 기권과 날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단과 정선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이제 5단원 자학과 반응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2단원에 이제 이번 시간에서 가장 먼저 배울 거는 기단이라는 개념인데요. 기단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성질이 일정한, 그러니까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성질이 비슷하게 되냐면요. 이제 공기가 이제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이제 그 지 표면에 영향을 받아서 그 공기가 점점 유사한 성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단이 형성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넓은 범위에 걸쳐서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일정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지표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생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고緯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낮을 거고 저緯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온이 낮고 높을 테니까요. 또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요. 건조한 반면에 이제 바다에서 발생한 기단은 당연히 습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단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단은 발생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계속 지표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한랭한 기단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랭한 기단은 이제 차고 건조한 기단을 이제 한랭한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단이 이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이제 기단 하층, 그러니까 기단 아래쪽은 이 아래쪽은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서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 온도와 습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비와 혹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온난한 기단의 경우는 어떨까요? 온난한 기단, 그러니까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땅이나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요. 기단 아래층부터 서서히 냉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층이 안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안정이 되냐면요. 우리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온난한 계단이 차가운 계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제 아래층부터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도 알아봐야겠죠? 여기 이제 한반도가 있고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이 사진상에는 이제 5개의 기단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기단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이렇게 4개를 주의 있게 봐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봐볼까요? 먼저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은 이제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쯔강 유역은 이제 대륙에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을 봐보면 이 중국 땅 쪽에 이 대륙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온난하고 건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계절에 오냐면요. 보통 봄철과 가을철에 이제 이동식 고기압의 형태로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오호츠크의 계단입니다. 오호츠크의 계단은 아까 사진에서 어디 있었냐면요. 이쪽에 있었죠. 이 오호츠크의 계단은 이제 보통
오호츠크 해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여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이제 동해안에서 저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태평양 계단입니다. 북태평양은 당연히 북태평양에서 생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름철에 이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거죠. 이 적도 기단은 사실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적도 기단은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도 기단은 보통 여름과 초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기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베리아 기단인데요.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을 하는 기단을 말합니다. 이 기단의 특징은 이제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띠게 돼서 우리나라 이제 겨울에 보통 지나가게 되는데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제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며 이제 한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기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기단은 발생한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성질이 다른 기단으로 다른 기단과 만날 수도 있겠죠. 이때 이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바로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이 지표와 이루는 경계선을 바로 전선이라고 해요. 이 사진을 봐볼까요?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선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면을 전선이라고 하고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겠죠. 이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에 생기기 때문에 전선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날씨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말인 거예요. 네, 전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두 가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약간 감이 오죠? 한랭 전선은 뭔가 차갑고 건조한 기단일 거고, 온난 전선은 좀 더 따뜻한 기단일 거예요. 이제 한랭 전선 먼저 볼까요? 한랭 전선은 이제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선면이 매우 급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형 구름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이 전면 뒤쪽에는 좁은 구역에 소나기성기가 내리게 됩니다. 또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고 이제 전선 후에는 한랭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자면요. 여기 한랭 정선이 있죠? 한랭 정선은 우리가 표시를 할 때 파란색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이 파란색이 직선을 그어주고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이게 바로 한랭 정선의 모양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렇게 한랭 정선이 나타나 있죠? 여기에 있던 온난화 기단을 한랭한 기단이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한 경계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급한 경계니까 이 위에 소나기가 이렇게 층,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한랭전선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난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반대로 따뜻한 계단이 상기단 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집니다. 온난계단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보통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위에 반대로 이렇게 둥근 반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고 반대로 스무양 구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앞쪽에 넓은 구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 전선 위에는 기온이 온난 기단 영향을 받아서 높아지게 됩니다. 보면 여기 이제 온난 전선이 있고요. 이 온난한 계단이 한랭한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넓게 수문형 구름이 생기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특징이 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경사가 급격한지 완만한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색 전선과 정체 전선인데요. 이제 회색 전선의 경우에는 이제 한랭전과 온난 전선이 만나서 겹쳐져서 생긴 전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온난 기단과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겹쳐져서 생기는 기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로 그려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색 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온난 전선보다는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랭 전선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온난 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회색 전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정체 전선을 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경우 이제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을 얘기합니다. 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름에 뭐가 발생을 하죠? 장마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장마 정선이 바로 대표적인 정체 전선의 예입니다. 기온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반대로 겹쳐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고기압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게 되면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 북반구와 남반구가 나타나는 모습이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를 고기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고기압이 발생을 할까요? 바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고기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북반부의 경우에는요,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 지역에서는 이제 구름이 생기지 않고요. 구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북반부의 경우 지상에서는 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저기압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구름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날씨가 흐리고 또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대 저기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대 저기압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이제 북쪽에 찬 기단과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이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남동쪽으로는 온난 전선이 발달을 하게 되고 남서쪽으로는 한랭 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이 온대 저기압은요, 편석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이 바로 온대 저기압의 주변 날씨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보면 한랭 전선이 지나가고 이 오른쪽에는 온난 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A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A 지역은 어디 있죠? 바로 이 한랭 전선 뒤쪽에 있죠. 따라서 한랭 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한랭 전선에 이제 포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A는 기온이 낮고 기온이 이제 낮을 거고요.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령 구름이 나타나게 되고 지속적인 비가 낼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사이에서는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높고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온난전선의 앞쪽에는요, 이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수분형 구름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테니까요. 이거 자료에가 약간 바뀌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A 지역에서는 아까 잘못 얘기한 여기는 소나기성 비가 내릴 거고요. C에서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겠죠. 왜냐하면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층근형 구름에서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니까요.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계절별 날씨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편이죠. 왜냐하면 기상의 영향을 다르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을 먼저 볼까요? 아까 봄에는 어떤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온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또 황사가 매우 자주 발생을 하게 돼요. 여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여름에는 장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남동 쪽에는 고기압이 발달을 하고요. 북서쪽에는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또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북태평양 세력이 이제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하늘이 유독 이제 맑고 푸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계절이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고요. 북서쪽에는 이제 고기압과 남동쪽에는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또 한파와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 단원 다 살펴봤는데요. 이 단어는 솔직히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잘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원 자극과 반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각기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각부터 볼까요? 이 시각을 책임지는 감각이 바로 어디죠?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이 바로 눈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각막을 보겠습니다. 각막은 여기 있는 이 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홍채의 바깥을 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막으로는 빛이 통과하게 되죠. 이 각막 안쪽에는 이렇게 홍채가 있는데요. 이 홍채가 여기 안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홍채라고 해요. 이 홍채가 이제 커지고 작아지면서 이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공은 이 홍채가 크고 작아지면서 생기는 이 빛이 들어가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를 볼까요? 그 다음으로는 수정체는 이 볼록 렌즈 모양의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약간 렌즈처럼 볼록하게 생겼는데요. 이 볼록 렌즈 모양을 가지고 있고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이제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이 투명한 물질을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체는 눈의 형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망막이 있는데요. 망막은 이제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막을 망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망막에는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 물체의 상이 맺히니까 이제 시각세포가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빛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황반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이 황반은 뭐냐면요. 시각세포가 가장 많은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을, 시각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맥락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맥락막은 이제 빛이 산원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이제 암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시각신경은 이제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부분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각신경이 있고 시각신경이 나가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각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요.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나온 빛이 각막을 지나고 수성체를 지난 뒤에 이제 유리체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막,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이제 이걸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자극이 이제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가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가장 핵심적인 작용인데요. 바로 눈의 빛을 조절하는 작용입니다. 명암 조절이죠. 이제 그 눈에 이제 갑자기 방에서 불을 끄다가 불을 딱 켜면 눈을 이제 그때 눈을 관찰하게 되면 이 눈에 있는 동공이 커졌다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밝을 때는 홍채가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홍채가 이완을 하게 된다면 홍채가 좀 부피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확장을 하게 되고 홍채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작아, 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공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어두울 때에는 홍채가 수축하게 되면서 동공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빛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눈이 하는 두 번째 조절은요, 바로 원근 조절인데요. 이제 눈에 이제 수성체가 항상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물체를 볼 때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이 수성체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 이 눈과 물체 사이에 있는 이 산모체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서 수성체의 두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이 뒤에 있는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위치하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산모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산모체라고 하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제 산모체가 수축을 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산모체가 이완을 하게 돼서 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 원근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근시 또는 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시는 이제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이 상이, 물체의 상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현상을 근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목 렌즈로 시력을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 이 상이 물체 이 뒤에 맺히는 현상을 원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안경은 오목 렌즈로 교정한 안경이고요. 또 노안이 오는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보면 안경이 좀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돋보기 안경, 그러니까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청각을 보겠습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죠? 귀죠? 그러니까 청각은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서 소리, 그러니까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느끼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귀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먼저 고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고막은 이제 음파, 그러니까 소리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을 고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막이 파손이 되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 속 뼈가 있는데요. 이 귀 속 뼈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달팽이관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정말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청각세포가 분포를 하게 되고 음파이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귀인두관인데요. 귀인두관은 중이와 외부의 압력을 같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가, 그러니까 이거 말을 쉽게 해보자면 귀와
목구멍을 연결하는 관인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귀가 먹먹할 때 침상키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귀와 목구멍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구리관입니다. 방구리관은 이제 세 개의 반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이제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또 위치를 잘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회전과 균형을 맞추는 거는 바로 뇌가 아니라 이 귀에 있는 방구리관과 전정기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 청각은 어떻게 성립이 되게 되냐면요. 이제 음파가 이제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를 지나게 될 거고요. 이 웨이도를 지는 신호가 고막에서 진동을 하게 되고, 이 고막에 지난 진동이 이제 귓속뼈를 지나서 달팽이관에 이제 청각세포에 자극을 해줄 거고요. 그 뒤에 청각신경을 지나서 대뇌에서 이제 소리를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귀의 구조에서 청각과 관련이 없는 구조는 바로 방구리관과 전정기관, 귀인두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후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후각은 이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이 되어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을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코의 천장 부분에는 후각 상피가 있고요. 이 후각 상피에 이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후각 세포가 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맡게 되냐면요. 이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이제 코 속으로 들어와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에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극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후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막기 위해서 같은 냄새를 오래 맡게 되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각입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이 되어서 맛을 느끼는 감각을 미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혀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양치할 때 혀를 좀 자세하게 보면 되면요. 이 혀에 이제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죠. 이 작은 돌기를 유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두 옆쪽에는 이제 맛세포가 있는 맛봉우리가 있게 됩니다. 이 맛봉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혀에 이제 우둘투둘하게 있는 걸 확대한 건데요. 이 유두 옆에 맛봉우리가 있고 이 맛봉우리를 지나 이제 미각신경이 지나가게 되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맛세포예요. 이제 우리가 맛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요. 이제 액체 상태, 아까 우리 후각은 기체 상태였죠? 미각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이제 유두를 지나서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요. 이 자극이 이제 맛세포에 연결된 미각신경을 지나서 대뇌까지 도달해서 이제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 있는데요. 이 맛에는 바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혀는 맛봉우리가 분포한 모든 곳에서 이 기본 맛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혀의 부위에 따라서 맛을 느끼는 정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맛을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이 혀에서 느끼는 다섯 가지 맛과 또 후각에서 맡은 냄새가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매운맛도 맛이 아니에요?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운맛과 떫은 맛은 피부 감각이어서 우리가 미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감각입니다. 바로 피부 감각인데요. 피부 감각은 이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 피부에는 이제 신경 말단이 이제 약간 분화되어서 만들어진 감각점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감각점에서 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촉감이나 뭐 압각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물리적 자극이나 온도 변화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5가지 정도의 감각점이 있는데요. 이 감각점이 모두 똑같은 개수로 분포되는 게 아니라 이 통점을 나타내는 통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압점, 그러니까 압력을 느끼는 압점이 그 다음에 촉점. 이제 깃털이 닿거나 옷깃이 스치는 것 같은 접촉 자각을 받아들이는 촉점이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냉점. 마지막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온점이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점은 피부의 진피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그 분포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각점이 많이 분포를 하는 위치일수록 좀 더 감각을 잘 느끼기 때문에 예민하겠죠. 또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 겉에 드러나는 피부에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장 기관에도 감각점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팔꿈치 한번 꼬집어 보면 아무런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팔꿈치에는 감각점이 좀 덜 분포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피부에 이제 각 감각점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부 감각점을 지나게 돼서 이제 피부 감각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되게 되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피부 진피층의 촉점과 악점, 통점, 냉점, 통점이 아니라 통점, 냉점, 온점이 분포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PPT, 여기 그 파일이 없어서 써볼게요. 감각점은 한 가지 자극만을 수용하게 되고요.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매우 강한 압력이나 매우 높은 온도와 같은 이제 강한 자극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제 압점이나 온점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우 강한 자극의 경우에는 통점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좀 분량이 많았죠? 오늘 이제 기권과 날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극과 반응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다 암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잘 암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40분이라 수업 끝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풀이를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다 아까 말했듯이 다 암기 단원이라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뒤에 있는 문제를 꼭 빼먹지 말고 꼭 풀어서 답지와 맞춰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자기가 미처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차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